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이 집안에서 이 돈이 우리 가문을 더럽힌 대가냐?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이 불효막심한 것아! 친정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거다. 아, 맞다. 돌아가셨지?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축의금 봉투를 찢어버리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게 하고 하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려 발등을 닦게 했습니다. 머뭇거리자 발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죠.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동안 남편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눈물 대신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가족 단톡방에 뜬 한 줄의 메시지에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대형 한식 연회장 앞에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 환갑을 축하합니다라는 금박 글씨가 햇살을 받아번쩍였죠. 연회장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갈비찜과 전복죽이 차려져 있었고 꽃다발과 축의금, 봉투가 입구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죠. 박순자가 연회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한 자주색 한복에 금목걸이 3줄을 겹쳐 건 박순자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가 가득했죠. 지혜야. 박순자가 뒤쪽에 서 있던 지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나가서 손님들 구두 정리해. 현관이 엉망이잖아. 지혜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밖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나가야 할까요? 박순자가 눈을 부릅뜨며 지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직원? 네가 직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어지럽게 놓인 하객들의 구두를 한 켤레씩 가지런히 정리하는 지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사이 연회장 안에서는 박순자가 상석을 향해 팔을 벌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대영이, 둘째 이영이 여기 앉아. 오늘 주인공 바로 옆자리야. 대기업 부장 최대영이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어머니 옆에 앉았고 의사 가운 대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최이영이 그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도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상석에 붙었죠. 박순자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정우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정우야, 거기 앞치마 있지? 너랑 지혜는 술상 좀 나르고 빈 접시 치워. 정우가 접힌 앞치마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이건 좀 뭐? 형님들은 이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들이고 너는 아직 중소기업 대리잖아. 몸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사람 구실을 하지.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박순자가 축의금 봉투를 하나씩 뜯으며 금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올 때마다 박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런데 지혜가 올린 흰 봉투를 집어든 박순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순자가 봉투 안에 지폐를 꺼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30만 원? 고작 30만 원을 시어머니 환갑에 내놓은 거야? 지혜가 서빙 쟁반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박순자가 봉투를 양손으로 찢어버리며 지폐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형편? 친정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거다. 아, 맞다.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런 딸이 나온 거야.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턱이 파르르 떨렸죠. 첫째 동서가 지혜의 옆으로 다가오며 지혜의 원피스 소매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 옷이야? 나는 또 식당 유니폼인 줄 알았네. 둘째 동서가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직원분인 줄 알고 물 달라고 할 뻔했어요. 지혜가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빈 접시가 쌓인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저기 손님들 드시고 남은 것 좀 치워. 맨손으로 빨리빨리 해. 지혜가 기름기 묻은 생선 가시와 남은 반찬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국물이 흐르고 손등에 양념이 번졌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밀어 넣었죠. 연회가 끝나갈 무렵 박순자가 연회장 가운데에서 하객들을 향해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효부 며느리들이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첫째와 둘째 동서가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자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순자가 지혜를 손짓으로 불렀죠. 지혜야, 너는 여기 무릎 꿇고 내 발등 좀 닦아. 그게 진짜 효도야. 지혜가 멈칫하며 박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박순자가 지혜의 어깨를 발로 밀었습니다. 지혜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죠. 수십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혜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지만 정우는 형들의 시선에 눌려 고개를 돌린 채 지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연회가 끝나고 식당 밖 주차장에서 지혜가 부어오른 무릎을 손으로 감싸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나왔죠. 여보, 괜찮아? 괜찮냐고? 내 눈으로 다 봤으면서 괜찮냐고 물어? 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 지혜가 정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죠. 정우 씨, 오늘 나한테 한 말 잘 기억해둬. 지혜가 돌아서서 먼저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불안한 얼굴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지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발에 밟혀 시퍼렇게 멍든 어깨와 부어오른 눈두덩이가 비추고 있었죠. 지혜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지혜는 볼펜을 쥐고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2가지 반찬을 만들었던 일. 둘째 해, 친정 부모님 제삿날 박순자가 그 돈 아깝다며 제사 비용을 가로챈 일. 셋째 해, 정우의 청약 통장이 박순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던 것을 발견한 일. 지혜가 수첩을 덮으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순자,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나는 알아. 돈 잃는 것, 그리고 체면 구겨지는 것. 지혜가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죠. 지혜가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상속 집행이라는 제목 아래
법무법인 이름과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지혜가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며 두 눈이 커졌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외할아버지가 경기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일대의 토지를 지혜 단독 명의로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보상금만 50억 원이고 인근의 대토부지까지 합치면 정확한 가치를 지금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침대 끝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지혜는 밤새 변호사가 보내온 상속 서류를 한 장씩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 4시 서류 검토를 마친 지혜가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치고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의 돈, 체면 아들. 전부 빼앗는다. 새벽 5시 지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정우가 거실 불빛에 눈을 떴죠. 지혜가 상속 서류 몇 장을 정우의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정우가 눈을 비비며 서류를 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정우의 입이 벌어졌죠. 이게 뭐야? 50억? 정우 씨 선택해. 나를 도울 거야. 아니면 이대로 이혼장 받을 거야. 정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지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연회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내 편을 못 들어서 정말 미안해. 뭐든 할게. 시키는 대로 할게. 지혜가 정우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 가족 단톡방 열어. 다음 날 아침 8시 지혜가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입력하는 지혜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어머님 환갑 기념 다음 모임은 제가 특급 호텔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단 명예 변경건도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세요. 지혜가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안방에서 박순자가 이불을 걷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명예 변경이라는 4글자를 본 박순자의 손가락이 멈췄죠. 명예 변경이라고? 박순자가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돋보기를 집어들고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박순자가 벌떡 일어나 첫째 아들 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영아, 지금 단톡방 봤어? 봤어요. 지혜가 무슨 호텔이래요? 웃기지도 않네. 그게 아니라 명예 변경이라고 써놨잖아. 혹시 정우 청약 통장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내가 따로 관리하던.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지혜가 뭘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박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내 안의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한편 첫째 동서가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단톡방 봤어? 지혜가 호텔에서 모임을 주선한다는데. 봤어.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호텔이래. 남편이 중소기업 대리인데 무슨 돈으로? 그러게. 어제 환갑 축의금도 30만 원 내내가. 웃기다 웃겨. 둘째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며느리들과 달랐습니다. 박순자가 셋째 아들 사명에게 전화를 걸며 현관 앞을 서성거렸죠. 사명아, 지혜가 뭔가 알아낸 것 같다. 네가 좀 알아봐.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뭘 안다고. 느낌이 다르다고. 그년 눈빛이 어제부터 달라졌어.
사명이 전화를 끊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지혜가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지혜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변호사님, 이 돈으로 강남 펜트하우스 매수 계약을 바로 진행해 주세요. 펜트하우스요? 어떤 단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혜가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말하던 데가 있어요. 강남 한복판, 한강이 보이는 꼭대기층. 거기로 해주세요. 계약을 마치고 나온 지혜가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죠. 어떤 걸 찾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요. 코트, 구두, 가방 전부 바꿀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지혜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식당 유니폼이라고 놀림받던 지혜는 어디에도 없었죠. 거울 속에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순자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큰 며느리네 집 청소하러 와. 대영이 바빠서 집이 엉망이래.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요. 일? 무슨 일? 시어머니가 시키는 게 내일이야. 당장 와. 지혜가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순자가 끊어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났죠. 인연이 감히 전화를 끊어? 박순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연속으로 울리는 벨소리에도 지혜의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죠. 사명이 저녁 무렵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혜 쪽으로 아무리 알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우한테 물어볼까요? 정우가 뭘 알겠어. 그놈은 자기 마누라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야. 박순자가 전화를 끊고 안방 장롱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톱으로 무릎을 긁으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박순자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죠. 며칠 뒤 지혜가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넷째 동서 민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혜가 민정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죠. 민정이 테이블에 앉으며 지혜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혜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형님, 제가 드릴 게 있어서 불렀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정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이 하고 싶다고 했던 한정식 식당이요. 강남 대로변에 상가 하나를 계약했어요. 형님 이름으로요. 민정이 서류를 펼쳐보다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나는 이럴 자격이... 지혜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은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닥에 내팽개칠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민정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숙여 지혜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죠. 그 무렵 정우는 지혜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첫째 형 대영의 회사 후배를 만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끌어냈죠. 형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 정우 씨 몰라요? 대영 부장님 요즘 회사 감사팀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공금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둘째 형 이영의 병원 간호사에게도 따로 접촉해 대리 수술에 관한 정황을 하나씩 모아갔죠. 모임 이틀 전
지혜가 정우에게 호텔 예약 확인증과 강남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서 앞면만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려. 앞면만? 명의자 이름은 안 보이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봐. 정우가 지혜가 시킨 대로 계약서 앞면만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라는 글자와 계약 금액만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박순자가 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겁에 질려 있던 얼굴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며 눈이 반짝였죠. 박순자가 바로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당장 나와. 모임 때 입을 옷 사러 가야 해. 어머님, 갑자기 무슨 옷이요? 지혜가 강남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해주려나 봐. 결국 항복한 거야. 그동안 내가 잘 길들인 보람이 있네. 박순자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동서도 입이 벌어지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죠. 같은 시각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최종 확인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상태 확인됐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첫째 아들 최대영 씨의 도박비 때문에 담보로 잡혀 있고 이달 말이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지혜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호텔 연회장만 마지막으로 점검하면 끝이에요. 지혜가 호텔 연회장에 도착해 대형 스크린에 전원을 켜고 음향 시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터에 테스트 화면을 띄워보고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며 좌석 배치까지 직접 살피는 지혜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죠. 모임 당일 오후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자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한 지혜가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순자가 새 옷을 차려입고 서 있었죠. 박순자의 눈에는 탐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동서가 지혜의 차림새를 보고 수군거렸고 대영과 이영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죠. 연회장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자 박순자가 참지 못하고 지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됐고 아파트 계약서 내놔. 어디 보자. 지혜가 박순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서류,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지혜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죠. 스크린에 강남 펜트하우스의 계약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단지 전경 사진 아래로 계약 금액과 평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막내 며느리가. 박순자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명의자 칸에 적힌 이름 두 개가 스크린 가득 확대되었죠. 최정우, 이민정. 박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박순자의 다리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혜가 스크린 옆에 서서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이시죠? 어머니가 평생 무시하던 막내 아들 정우, 그리고 넷째 동서 민정 형님 이름이에요. 어머니 성함은 어디에도 없어요. 박순자가 테이블을 짚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이 왜 없어? 처음부터 어머니 드리려고 산 게 아니니까요. 첫째 동서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친 거야?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짓을 해? 첫째 동서가 지혜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연 회장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와 첫째 동서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첫째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이게 뭐야? 당장 나. 지혜가 첫째 동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형님, 거기 무릎 꿇고 계시니까 어제 제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그때 연 회장 뒷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높이 올리고 밍크 코트를 걸친 안 여사가 하객들 사이를 지나 중앙으로 걸어왔죠.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안 여사가 박순자 앞에 멈춰 서며 하객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초대받았어. 내 막내 며느리가 직접 초대장을 보내줬거든. 안 여사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환갑잔치에서 구두 정리하고 바닥 닦던 그 며느리 기억나시죠? 그 며느리가 50억이 넘는 토지를 상속받은 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마련했고요. 연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죠. 박순자가 이를 악물며 지혜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 돈이야. 당장 내 이름으로 명예 받고 지금 당장. 지혜가 박순자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어요. 지혜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전환되며 어두운 실내를 찍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양복을 입은 최대영이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칩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서 꺼낸 돈다발 위에 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가 선명하게 보였죠. 대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저거 꺼.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둘째 아들 이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환자 마취 들어가면 내가 빠질 테니까 김 선생이 대신 집도해. 보호자한테는 내가 한 걸로 해. 이영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며 스크린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건 맥락이 잘린 거야. 전체를 들으면 달라. 연 회장 안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셋째 아들 사명이 자리에서 뛰쳐나와 지혜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도 내 짓이지? 가방 내놔. 그 앞을 정우가 가로막았습니다. 정우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사명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죠. 형, 이거 기억나? 어머니 비자금 세탁해서 형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장부야. 날짜도 금액도 다 적혀 있어. 사명이 장부를 잡은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정우. 너 지금 형한테 이러는 거야? 형이 먼저 형 노릇을 안 했잖아. 대영이 이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내 병원 대리 수술건이 터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영이 대영의 손을 뿌리치며 되받아쳤죠. 형이 말을 해? 회사 돈 빼서 도박판에 갖다 바친 사람이 어머니 집이 경매 넘어간 것도 형 빚 때문이잖아.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형제들이 서로의 옷깃을 움켜쥐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쓰러지며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박순자가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보잖아. 아무도 박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영과 이영은 계속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사명은 장부를 바닥에 내던지며 연 회장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죠. 지혜가 박순자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지혜가 서류를 박순자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제사 비용으로 제가 드렸던 돈, 어머니가 전부 빼서 쓰셨죠. 여기 입출금 내역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우 명의 청약 통장을 어머니 이름으로 바꾼 서류고요. 지혜가 서류를 한 장씩 박순자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박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어머니, 아직 쓰러지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혜가 박순자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죠. 최대영 씨 모친 박순자 씨 계시죠? 대영 씨 빚 담보로 잡힌 주택, 오늘부로 압류 집행됐습니다. 박순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가 수십 년간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 앞에 트럭이 서 있었고 인부들이 가구를 하나씩 들어 길바닥에 내려놓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장롱이 열린 채 길 위에 놓이고 이불보가 바람에 날리며 아스팔트 위를 굴러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박순자가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첫째 동서가 둘째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내 남편이 대리 수술을 해? 그러고도 우리 앞에서 의사 부인이라고 잘난 척했어? 둘째 동서가 첫째 동서의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죠. 언니 남편은 도둑질이잖아. 회사 돈 훔쳐서 도박하는 남편 가진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두 사람이 테이블 사이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넘어지고 구르는 동안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꼬리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들이 서로의 목을 잡고 며느리들이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박순자는 풀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지혜가 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 환갑잔치에서 제가 받았던 대접에 대한 작은 답례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는 지혜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죠. 뒤에서 거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순자가 연회장에서 뛰쳐나와 로비를 가로지르며 지혜를 쫓아왔죠. 지혜야, 지혜야, 제발. 박순자가 호텔 현관 앞에 세워진 지혜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보닛 위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죠.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지혜는 뒷좌석에 앉은 채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틴팅 너머로 박순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죠. 출발하세요. 지혜가 운전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박순자가 보닛에서 미끄러져 내려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전광판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지혜 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제목 아래 지혜의 사진과 재단 속의 문구가 밝게 빛나고 있었죠. 박순자가 무릎을 꿇은 채 그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얼굴과 아스팔트 위에 구겨진 자신의 새 옷 사이에서 박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가 민정과 나란히 강남 대로변의 대형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 높이의 통유리 외벽에 한정식이라는 임시 간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정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정말 현실이야? 내가 꿈꾸기만 했던 건데.
지혜가 민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잔반을 던질 때 형님만 몰래 김밥을 싸다 주셨고요. 저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 식당 지분 절반하고 운영권은 형님 거예요. 오늘부로 공식 양도하는 서류니까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민정이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숙이며 두 눈에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지혜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 갚을 거 없어요. 형님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넓은 홀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민정이 주방 설비를 손으로 만지며 입꼬리를 올렸고 지혜가 그런 민정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죠. 같은 시각 박순자는 경기도 외곽의 길바닥에 나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압류당한 집 앞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마당에 쌓여 있던 가구들은 트럭에 실려 이미 사라진 뒤였죠. 박순자가 첫째 아들 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영아,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오늘만 내 집에서 자게 해줘. 어머니, 지금 저도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어제 일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감사 들어온다고.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형수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자가 둘째 아들 이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영아, 나 좀 데려가라. 어머니, 저도 지금 병원이 난리예요. 어제 녹취록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고 집에 사람 들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셋째한테 전화해 보세요. 박순자가 셋째 사명에게 전화를 걸자 사명이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어제 정우가 장부를 공개한 것 때문에 나도 큰일 났다고요. 어머니 비자금 세탁한 거 다 들통났는데 내가 어머니 걱정할 여유가 있어요? 사명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자가 휴대폰을 쥔 채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들 5을 키워놓으면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던 박순자의 두 눈에 바람이 불어먼지가 끼었죠.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너라도 엄마 좀 재워줘라.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도 형님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요즘 가게 준비로 바빠서. 그래, 알았다. 끊어라. 박순자가 전화를 끊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박순자가 지혜의 재단 사무실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겨진 한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온 박순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순자를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을 찾으세요? 김지혜. 내 며느리야. 당장 만나게 해줘.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박순자를 3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혜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순자가 들어오자 지혜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죠. 박순자가 사무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지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박순자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사무실 안을 훑고 있었고 책상 위 서류와 금고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지혜가 옆에 놓인 생수 한 병을 집어 박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환갑잔치 때 저한테 하신 말씀. 몸뚱어리뿐이지? 그러셨잖아요. 박순자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지혜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순자의 무릎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노동계약서예요. 노동계약서? 민정 형님 식당에서 주방 보조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면 숙식을 해결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동안 가로챈 돈 몸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박순자가 계약서를 집어 던지려다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길바닥에서 느꼈던 추위와 배고픔이 떠올랐던 거죠. 박순자가 이를 악물며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빨간 인주를 찍어 엄지도장을 꾹 눌렀죠. 지혜가 계약서를 회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 지금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알림 박순자 여사, 오늘부로 민정 형님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지혜의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형들 관련 자료야. 대영이 형 횡령건, 이영이 형 대리수술건, 사명이 형 비자금 세탁건. 전부 정리했어. 수사기관에 고발할 준비는 됐어? 정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형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가문과 완전히 등을 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정우가 지혜의 멍들었던 어깨를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됐어. 내일 아침에 바로 접수할게. 지혜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번에는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정우가 지혜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사명이 한밤중에 지혜의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금고를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사명의 등 뒤로 경보음이 울렸죠. 5분도 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이 사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민정의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 더미가 산처럼 높았죠. 주방 라디오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소재 기업 부장 최대영 씨가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가문이 셋째 최사명 씨는 어젯밤 절도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박순자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기 조각이 박순자의 슬리퍼 옆으로 흩어졌죠. 박순자가 싱크대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시각 지혜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세워지고 있는 재단 건물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지혜의 옆에서 정우가 설계도를 펼쳐들었죠. 1층은 상담실, 2층은 교육장, 3층은 사무실. 네가 원하던 대로야. 지혜가 공사 중인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처럼 시댁에서 차별받고 일만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저녁 무렵 지혜가 민정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홀 한쪽 구석에서 박순자가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한 켤레씩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죠. 지혜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민정이 앞치마를 풀며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예약이 20팀이나 들어왔어. 이러다 자리가 모자라겠다. 형님 솜씨가 좋으니까 당연하죠. 지혜가 VIP 룸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박순자가 쟁반을 들고 방문을 열었죠. 쟁반 위에 놓인 불고기 정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박순자의 손등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혜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는데요. 다시 해와주세요. 박순자의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다시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혜는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우리 잘 될 거지? 정우가 지혜의 찻잔에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한정식 식당은 강남에서 예약이 가장 어려운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입구부터 줄이 늘어섰고 저녁에는 VIP룸 예약이 2달 뒤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홀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빈 접시를 쟁반에 올리고 물컵을 채우고 손님이 부르면 허리를 굽혀 주문을 받았죠. 한때 아들 5을 거느리고 상석에 앉아 술시중을 받던 박순자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1시 지혜와 정우가 식당 VIP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혜가 메뉴판을 펼치며 민정을 불렀죠. 형님, 오늘 특선 뭐예요? 민정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갈비찜이랑 전복죽 세트. 오늘 아침에 재료 들어온 거라 신선해. 그걸로 2개 주세요. 잠시 뒤 박순자가 쟁반을 들고 VIP 룸 문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냄비와 전복죽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박순자의 손가락 마디가 붉게 부어 올라 있었죠. 지혜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맛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짜지 않아요? 다시 해와 주세요. 박순자가 이를 악물며 쟁반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박순자의 어깨가 잠깐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죠. 정우가 지혜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야? 정우 씨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가지 반찬 만들고 잔반 치우고 구두 정리하고 무릎 꿇고 발등 닦으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 누구야? 정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홀 직원이 VIP 룸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죠. 사장님, 밖에 손님 한 분이 박순자 씨를 찾으시는데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나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밍크 코트를 걸친 안 여사가 서 있었죠. 안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한정식 집이구나. 인테리어 참 좋네. 안 여사가 홀 한쪽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박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안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아이고, 순자야. 너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박순자가 행주를 쥔 채 몸을 굳혔습니다. 평생 라이벌이었던 안 여사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죠. 너 아직도 거기 있냐? 자리 안내 좀 해줘. 안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마친 뒤 테이블 위에 동전 몇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10원짜리 동전 서너 개가 접시 옆에서 또르르 굴렀죠. 팁이야. 고생했어, 순자야. 안 여사가 일어서며 킥킥 웃었습니다. 박순자가 테이블 위에 동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동전을 한 입씩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저녁 무렵 지혜가 식당 뒤편 사무실에서 박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도 직접 해주세요. 남녀 화장실 3칸씩 총 6칸이에요. 내가 화장실을 고무장갑은 드릴게요. 대신 청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날 저녁 식사는 없어요. 박순자가 고무장갑을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박순자의 등이 작게 흔들렸죠. 일주일 뒤 지혜가 박순자에게 첫 주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흰 봉투 안에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죠. 박순자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환갑잔치 때 지혜가 올렸던 축의금과 같은 액수였죠. 30만 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봉투를 찢어버리셨을 때 이 돈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아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박순자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박순자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고개를 떨구었죠.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 지혜가 박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봉투 속 지폐의 장수를 손끝으로 세고 있는 박순자의 손가락이 지혜의 눈에 그대로 보였죠. 어머니, 그 눈물은 아끼세요. 쓸 때가 더 많을 테니까. 지혜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박순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였죠. 어머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정원 관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가 시키는 일 하시면 됩니다. 박순자가 넓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 강남 펜트하우스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들어오셨네요. 가사 도우미로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박순자는 현관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죠. 지혜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외출은 제 허락 없이 안 됩니다. 출입 기록 전부 보고해 주세요.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혜의 재단 건물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5층 건물 앞에 수십 개의 화환이 늘어서 있었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정 안에서 차별받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단상 아래에서 지혜를 올려다보며 두 손을 힘차게 마주쳤죠. 완공식이 끝난 뒤 정우가 지혜의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대영이 형이랑 이영이 형한테 오늘도 전화 왔어. 돈 좀 빌려달라고. 뭐라고 했어? 끊었어. 형들이 저지른 일은 형들이 책임져야지. 지혜가 정우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건물 정문 앞에 두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영과 이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빚에 쫓기는 두 사람이 동생 며느리의 집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지혜가 박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창문 밖 좀 보세요. 박순자가 다가와 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영과 이영이 경비원에게 막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죠. 박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들의 구부러진 등이 가로등 불빛 아래 작아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아들들이에요. 대기업 부장, 엘리트 의사. 지금은 저 집 앞에서 쫓겨나고 있네요. 박순자가 창틀을 붙잡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혜가 창문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6시에 정원 잔디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늦으면 아침밥 없어요. 지혜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아들들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어느 날 오전 지혜가 재단 사무실에서 후원 기업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대표님, 1층 로비에 남자분 한 명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요. 지혜의 펜이 멈췄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쥔 지혜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1층 로비에서 거친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낀 잠바를 걸치고 슬리퍼를 끌고 온 남자가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죠. 김지혜, 내 딸이야. 아버지가 왔는데 왜 안 만나줘? 김창식이었습니다. 10년 전 도박빚을 남기고 가족을 버렸던 지혜의 친아버지가 지혜의 상속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이었죠. 경비원 2명이 김창식의 양팔을 잡았지만 김창식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딸이 아비를 굶겨 죽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김창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창식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우며 울음소리를 높였죠. 지혜가 3층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쪼그라들고 누렇게 떠 있었죠. 지혜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내보내주세요. 지혜의 지시에 경비원들이 김창식을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김창식은 건물 앞 인도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저 건물 주인이 내 딸이에요. 아비한테 밥 한 끼 안 주는 불효녀예요. 행인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김창식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김지혜의 친부입니다. 외할아버지 재산 중 제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속 지분 절반을 요구합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김창식 씨는 유언장에 이름이 없습니다. 고인께서 손녀인 김지혜 씨에게 단독 상속하셨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김창식이 테이블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두고 보라고. 김창식이 사무실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복도에 쾅 하는 소리가 울렸죠. 그날 저녁 경기도 외곽의 낡은 모텔방에서 김창식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박순자였죠. 박순자가 지혜의 펜트하우스를 몰래 빠져나와 김창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김창식이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박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년이 워낙 빈틈이 없어서. 근데 서재에 부동산 서류하고 인감도장이 있는 건 확인했어. 그거면 돼.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토지 일부를 빼돌릴 수 있어. 박순자가 김창식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몫은 확실하지? 당연하지. 토지 빼돌리면 반반이야.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박순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야. 박순자가 두 눈을 풀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지혜에게 연락했죠. 지혜가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구야 나 좀 살려줘. 지혜가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의사 불러주세요. 지혜가 박순자 옆을 지키며 응급의료진을 기다리는 동안 박순자의 눈동자가 순간 서재 쪽 복도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일주일 뒤 검찰청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창식이 검찰에 투서를 넣은 것이었죠. 김지혜 복지재단 운영 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의 투서에는 지혜가 재단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검찰은 투서를 접수하고 재단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죠.
수사관들이 재단 사무실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서류 상자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혜가 사무실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는 지혜의 눈가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죠. 대영과 이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사 앞에서 인터뷰를 했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만년의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지혜가 할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조작한 겁니다. 대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피해자예요. 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뉴스 댓글창이 지혜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재단 후원 기업 세꽃이 후원 중단을 선언했고 재단 직원들의 얼굴에도 불안한 빛이 떠올랐죠. 지혜가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지혜 옆에 앉았죠. 여보, 변호사가 혐의 없음 나올 거라고 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재단 이미지가 무너지면 여기서 도움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가 이 말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 무렵 김창식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창식이 부하 2명을 데리고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김창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교대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정우가 거실에서 김창식과 마주쳤습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사위 되는 놈이 장인한테 반말이야? 김창식이 정우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김창식 뒤에 서 있던 남자 2명이 정우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죠. 지혜한테 전해. 현금 20억 안 내놓으면 재단 건물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김창식이 정우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리며 얼굴에 대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내 딸이 계속 버티면 사위부터 없애버릴 수도 있어. 김창식이 정우를 놓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찢어진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닦았죠. 그 소식을 들은 지혜가 극심한 두통과 함께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119에 연락했고 지혜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원 침대에 누운 지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혜의 손을 잡았죠. 여보, 일단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우 씨, 그 사람 감시해. 어머니하고 분명히 연결돼 있을 거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가 펜트하우스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뒤져 지혜의 인감도장을 찾아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촬영했죠. 박순자가 인감도장 대신 미리 만들어 온 가짜 도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진짜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박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죠. 다음 날 정우가 김창식의 뒤를 쫓았습니다. 김창식이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정우가 건물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웠죠. 30분 뒤 택시 한 대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박순자였습니다. 정우가 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텔 1층 로비 유리창 너머로 김창식과 박순자가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혔죠. 정우가 영상을 저장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모텔 문이 열리며 김창식의 부하가 뛰어나왔습니다. 정우의 차를 발견한 것이었죠. 부하 2명이 차문을 벌컥 열고 정우를 끌어냈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정우가 발로 차서 차 밑으로 밀어 넣었죠. 김창식이 모텔에서 나와 정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위라는 놈이 장인 뒤를 밟아? 좋아, 며칠 쉬게 해줄게. 부하들이 정우를 승합차에 태워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병실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정우의 손가락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안 쓰면 다음은 손가락만 보내는 게 아니야. 지혜가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다 팔에 꽂힌 주사줄이 당겨졌죠. 지혜가 이마를 침대 위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지혜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괴짝? 지혜가 고개를 들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할아버지 유품 중에 아직 열어보지 않은 나무 괴짝이 있었죠? 바닥이 이중으로 된 거요. 네, 외할아버지 옛집 다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지혜가 주사줄을 뽑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간 지혜가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죠. 경기도 시골의 오래된 한옥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지혜가 마당을 가로질러 다락으로 올라갔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괴짝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괴짝의 바닥판을 손톱으로 들어 올리자 이중 바닥 사이에서 누런 봉투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 얼굴과 팔에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그리고 병원 기록이었죠. 사진 뒷면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날짜와 상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차용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지혜의 외할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증거였죠. 지혜가 봉투 2개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준비해 두셨구나. 지혜가 일어서며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으로 가주세요. 고소장 접수하러요. 지혜가 다락을 내려오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지옥문을 열었어.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김창식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건네준 인감도장과 등기 서류 사본을 이용해 토지 매각 대금을 수령하려는 것이었죠. 김창식이 중개인에게 서류를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인감도장하고 등기 사본 다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매수인은 이미 구해놨어. 중개인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의자가 김지혜 씨인데. 딸이 위임했어. 위임장도 있잖아. 김창식이 짜증을 내며 위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순자가 훔친 인감으로 찍어 만든 가짜 위임장이었죠. 중개인이 위임장을 들여다보며 전화기를 집어들려는 순간 사무소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의 뒤로 형사 4명이 줄지어 들어왔죠. 김창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병원에 있었잖아. 지혜가 김창식의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린 누런 봉투를 김창식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이거 기억나? 우리 엄마 얼굴에 멍든 사진. 팔뚝에 담뱃불 누른 자국. 병원 기록까지 전부 할아버지가 모아두셨더라. 김창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다고? 지혜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창식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 찍힌 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었대. 그런데 당신은 그날 밤에도 도박장에 갔지. 김창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김창식의 어깨를 잡았죠. 김창식 씨, 공갈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이건 오해야. 딸이랑 얘기 좀 하게 해줘. 김창식이 형사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형사 2명이 양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김창식의 손목에 채워졌죠. 김창식이 끌려나가며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야, 김지혜. 내가 내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이러면 천벌받아. 지혜가 김창식의 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니까 더럽더라. 김창식이 사무소 밖으로 끌려나가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지혜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찾았나요? 네, 김창식 부하들이 자백했습니다. 인천 쪽 창고에 감금해뒀는데 지금 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지혜가 두 눈을 감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형사가 지혜에게 다시 물었죠. 박순자 씨 체포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재 위치를 아십니까? 우리 집 펜트하우스에 있을 거예요. 1시간 뒤 펜트하우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었죠. 문 앞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지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박순자가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누구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박순자가 눈을 풀며 입에서 침을 흘렸습니다. 지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스피커에서 김창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이어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아직이야. 그년이 워낙 빈틈이 없어서. 근데 서재에 부동산 서류하고 인감도장이 있는 건 확인했어. 그거면 돼.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토지 일부를 빼돌릴 수 있어. 내 몫은 확실하지? 당연하지. 토지 빼돌리면 반반이야. 박순자의 침의 연기가 뚝 멈췄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지혜를 올려다보았죠. 지혜가 박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침의 연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정우가 모텔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어머니가 김창식이랑 손잡고 제 인감 훔치려 한 거 다 찍혀 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을 납치하게 도와준 거예요? 지혜가 형사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박순자에게 다가서며 말했죠. 박순자 씨 사기 공모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순자가 바닥을 기며 지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는 늙은 사람이야. 감옥에 보내면 내가 죽어. 지혜가 박순자의 손을 떼어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치매 연기는 감옥에 가서나 하세요. 형사들이 박순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순자가 끌려나가며 복도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지혜는 현관문을 닫고 돌아섰죠. 다음 날 오전 대영과 이영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창식에게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한 대가였죠. 법원 앞에서 대영이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영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이영은 얼굴을 팔로 가리며 법원 안으로 끌려 들어갔죠. 같은 날 오후 지혜가 재단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증거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둘러싼 거짓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김창식이 검찰에 넣은 투서 원본과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검찰의 공식 회신이 나란히 떠올랐죠. 재단 운영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 투서는 제 친부 김창식 씨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지혜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영과 이영이 방송사 앞에서 거짓 인터뷰를 하는 영상, 그리고 그 직후 김창식에게서 돈을 받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죠. 유 원장 조작도 거짓입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정상적인 판단 아래 공증까지 마친 유 원장을 남기셨고 이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문이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지혜의 기자회견 영상이 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혜 씨 응원합니다. 저런 시어머니와 친아버지를 만나고도 무너지지 않다니. 재단 후원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재단 후원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탈퇴를 선언했던 후원 기업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새로운 기업들까지 줄을 서며 후원금이 3배 넘게 불어났죠. 그날 밤 인천 외곽 창고에서 경찰 구조대가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 의자에 묶여있던 정우가 고개를 들었죠.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양 손목에 밧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 경찰입니다.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밧줄이 풀리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정우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죠. 지혜가 응급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본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침대 옆에 쓰러지듯 앉았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정우가 부은 눈으로 지혜를 올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혜가 정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정우의 손목에 파인 밧줄 자국 위로 지혜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약속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의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창식이 체결하려 했던 가짜 토지 계약은 전부 무효화됐습니다. 가담한 중개인과 브로커 2명도 구속 기소됐고요. 박순자 여사 건은요? 김창식과의 공모, 인감절도 무고, 혐의가 여러 개라 실형도 가능합니다. 지혜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옥은 보내지 마세요. 대신 전 재산 몰수하고 남해 쪽에 요양원 하나 알아봐 주세요.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데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창식 씨는 과거 살인미수건까지 합쳐져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하고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게 해주세요. 부녀관계 완전히 끊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녁 민정의 식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혜와 정우, 민정, 그리고 재단 직원 몇 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민정이 직접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테이블 위에 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이것도 다 내 덕분이잖아. 지혜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형님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한 건데요. 정우가 지혜의 접시에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 테이블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혜가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친 뒤 지혜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죠. 지혜가 재단 건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김지혜 복지재단이라는 간판 글씨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셔널 무대 위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김지혜 복지재단 1주년 기념행사라는 현수막이 무대 뒤편에 걸려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기업인과 사회활동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지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시댁 연회장에서 구두를 정리하고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름 석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가 객석 앞줄에 앉은 정우와 눈을 마주쳤죠. 정우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 혼자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남편,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절에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준 민정 형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민정이 두 손으로 입을 감싸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가정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 전체가 일어서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행사가 끝난 뒤 지혜가 로비에서 민정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식당 매출이 또 올랐다면서요? 민정이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2호점, 3호점까지 냈는데도 예약이 밀려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형님이 잘하시니까 그런 거죠. 민정이 지혜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올해도 미혼모 시설에 기부금 보내자. 작년보다 더. 당연하죠. 형님이랑 같이 전달하러 가요.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오며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같은 시각 남해의 외딴섬 요양원에서 박순자가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기대어 작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 지혜의 기념행사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받는 지혜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추었죠. 박순자 앞 쟁반 위에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지혜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지만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박순자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잿빛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박순자의 볼 위로 주름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내렸죠. 서울의 한 골목에서는 대형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 폐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땀에 젖은 셔츠 등판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이영이 공사장 안전모를 쓴 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 이영이 먼저 고개를 돌렸죠. 대영이 리어카를 세우며 이영을 불렀습니다. 아! 이영이 멈춰서서 대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해봤어? 전화? 번호도 모르는데. 형은? 대영이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경기도의 한 치료 감호소에서는 사명이 작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사명의 눈 아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지혜가 경기도 시골의 조용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 위에 외할아버지의 묘비가 서 있었죠. 지혜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재단도 잘 되고 있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죠. 지혜가 편지를 한 번 더 읽은 뒤 준비해온 성냥을 그어 편지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타들어가며 하얀 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지혜가 일어서며 묘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죠.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지혜가 묘지를 빠져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우에게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차에 기대어 서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지혜가 정우의 옆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가 지혜의 양 어깨를 잡으며 물었죠. 진짜? 언제 알았어?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우가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혜가 정우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 차별 같은 거 없게 하자. 무시당하는 일도 멸시받는 일도 없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만 가르치자. 정우가 지혜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반드시. 두 사람이 차에 올라 시골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몇 달 뒤 지혜의 재단은 해외 아동 교육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에 학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지혜의 이름은 나눔의 상징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죠. 어느 날 오후 지혜의 사무실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남해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지혜가 펜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창틀 위에 내려앉아 있었죠. 장례 비용은 최소한으로 보내주세요. 직접 가시지는 않으시고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 건물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유리 진열장 안에 낡은 원피스 한 벌이 걸려 있었죠. 환갑잔치 날 입었던 그 원피스였습니다. 첫째 동서가 식당 유니폼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옷이었죠. 지혜가 유리 앞에 서서 원피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피스 아래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죠. 잊지 않기 위해. 지혜가 명판을 손가락으로 한 번 짚고 돌아섰습니다. 주말 오후 지혜와 정우가 바닷가 언덕 위에 새로 지은 집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바다 위에 길게 퍼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우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혜가 정우의 손을 꼭 쥐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바람이 불어와 지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지혜가 불어오는 볼에 한 손을 올리며 조용히 웃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막내 며느리가 아닌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여자가 석양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환갑잔치 날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동서들은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발로 며느리의 어깨를 밀쳤죠. 하지만 지혜는 그날 밤 눈물을 닦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자기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혜가 진짜 되찾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자기 자신이었죠. 세상에는 지혜처럼 참고 또 참다가 목소리조차 잃어버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에
자신을 깎아내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듣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